저희가 많은 공부를 합니다. 그 공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공부는 자신의 인생의 삶을 재설계하는 공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행복하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는 성장하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는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한 조건들을 좀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을, 과정관리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전략적으로 자기 인생을 어떻게 설계하고 계획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계된 자기 개발에 대한 도서들이 매우 많이 있죠. 그러니까 도움이 많이 되죠. 근데 그 자기 개발 도서들을 다 읽어보면은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라 그 말이거든요. 아침부터 새벽형 인간이 돼야 되고,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고, 그러니까 근데 막상 해보면 좀 부딪히죠. 그러니까 뭐 운동도 해야 되겠고, 어학도 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은데 내가 그걸 수용 능력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자기개발 서적이나 그거 보면 말은 다 맞는 것 같고 방향은 맞는데 나한테 적합한 것인가에 대해서 좀 퀘스천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책 이제 지금 내 인생의 CEO가 되자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맞춤형 자기개발 서적입니다. 맞춤형이 지피지기면 이런 말 있잖아요. 손자병법에.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어떤 스타일을 안다면은 나는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 어쩔지 몰라도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나의 성공의 길과 행복의 길과 성장의 길을, 나에 맞는 성장의 길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이런 맞춤형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받는 많은 자기개발 서적들보다는 이 책이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냐면 이렇게 그동안에 있는 모든 자기개발 서적은 불특정 다수에게 자기개발을 권하는 서적들이거든요. 누구에게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사별함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개성이 있고 스타일이 다 다르고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맞춤형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누구에게든지 권하는 거죠. 누구든 이러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맞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맞는 항목도 있겠지만 자기하고 이렇게 환경상으로 특성상 안 맞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책은 그런 점을 극복해서 쉽게 말해서 성격 유형을 분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사람이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가 자가 진단입니다. 당신은 어떤 스타일의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면 저 분석해 보니까 그 객관적으로 질문지에 답을 하게 되면 점수가 나올 거잖아요. 그럼 점수에 의거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태도를 취하는 것이 나한테 맞겠구나. 이걸 선택하도록 도와준 책입니다. 그럼 이 책과 좀 개념이 약간 유사성이 있을 수 있는 책이 하나 소개한다면 MBTI라는 게 관계된 책입니다. MBTI는 사람의 성격들을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분석한 책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심리학에 관계된 책이랄지 성격 유형에 대한 책들이 있는데, 그러면 한번 간단히 설명해 볼까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격이 내성적인 사람하고 외향적인 사람이 업무 스타일이 같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족도도 같지 않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일에 대한 태도와 가정에 대한 태도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매우 가정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매우 가정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두 번째로 일도 소중하다. 그러니까 우선 둘을 저울러 놓고 보면 일과 가정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라고 말하면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가정이 중요하다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방 출장 가세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 가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는 부모님과 헤어질 수 없기 때문에 지방 출장 가는 차라리 회사를 그만두겠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당연히 일하다 보면 지방 가라면 지방도 가야지, 이사 가면 되지. 그렇잖아? 그 부모가 떨어질 수 있지. 이게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사람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당신은 어떤 유형의 사람입니까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어떤 유형의 사람입니까? 당신은 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당신은 가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당신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무엇을 원하는 사람입니까? 그럼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렇게 묻겠네요. 당신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당신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당신은 무슨 일을 할 때 행복을 느끼는 사람입니까? 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누군지를 안다면 그것을 풀어가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장애 요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극복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해 줄 수 있겠다. 이렇게 말하는 이제 제안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 책은 도전한 것이 뭐냐면, 어떤 것을 이제 우리가 일로 하나로 보지 않고 일을 대하는 우리 태도를 한 4-5가지로 분류해서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바라보는 관점이 사람마다 다르다. 이렇게. 사람마다 다르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맞춰서
뭐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변화에 있었던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21년 전에 1992년 1월 달에 컨설팅 업계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컨설팅 회사에서 근무하게 됐어요. 저와 같이 근무했던 컨설턴트들이 좀 많았습니다. 한 350명 정도 컨설턴트들이 여튼 제가 접촉이 되고 뭐 본부는 달랐지만 뭐 같이 이렇게 교류가 있었습니다. 근데 350명 저는 신입 컨설턴트였기 때문에 다른 컨설턴트들이 뭘 추구하고 있는가 그리고 바람직한 컨설턴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사람 누구인가? 우리 중에 가장 모델은 누구인가? 역할은 누구인가? 그러면 컨설턴트 성공한다는 게 과연 무엇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살펴보기 시작했는데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인기가 있어서 일이 많은 사람, 수입도 많은 사람이 가장 인기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좋아하는 게 보면 이제 같이 일하는 그룹 중에 상대적으로 일이 제일 많은 사람이 있어요. 집중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업체나 관계에서 인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일이 폭주해요. 폭주하니까 본인이 골라서 일을 해요. 그리고 쉬는 시간이 하나도 없어요. 풀이에요. 근데 능력별 대우를 하다 보니까 일 많이 하니까 수입도 많은 거죠. 그러니까 돈 잘 버는 사람, 꼭 일이 바쁜 사람, 그리고 인기 모든 사람이 찾는 사람. 컨설팅에서 사무실 딱 앉아 있으면요, 얼마나 표가 탁 나는지 이게 아주 냉정합니다. 인기 있는 사람이 회사에 딱 들어오잖아요. 컨설팅에서 제가 사무실 딱 앉아 있으면 아주 실력이 있어 보이고 아주 인기가 있는 사람이 회사 딱 들어오면 컨설팅에 사무실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스태프들이 눈동자가 딱 발견하자마자 쫓아가가지고 여하튼 차 한잔 하려고 다 애써요. 잠깐 저 좀 오늘 가시기 전에 저를 꼭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이 줄 서요. 사람이 모이는 게 딱 보여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제가 컨설팅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스태프도 있고 컨설팅도 다 있는데 누구 한 명이 여기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아까 실력이 좋고 인기가 있는 컨설팅 들어오면서 목소리도 밝아요. 소리도 커요. 표도 딱 나요. 누가 들어오는지 다 표가 다 문 닫는 소리도 꽝 소리가 나요. 그냥 다. 그런가 동시에 또 사람들 다 보자마자 얼굴 표정이 싹 바뀌고 관심을 표명하고 다 일어서요. 대부분 다 일어서고 또 가서 이제 앉아 있거나 차를 하거나 누가 이야기하고 있으면 옆에 다가가죠. 가서 이렇게 메모 하나 주기도 하고. 그렇죠? 또 한마디 개입하는 거죠. 가시는 저 좀 잠깐 보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만난 사람이 줄 서 있는 모습이 딱 보여요. 이렇게. 반대로 실력이 없는 컨설턴트가 등장하잖아요. 다 고개 숙이고요. 얼굴을 안 봐요. 눈을 마주치지 않아요. 혹시 차 한잔 마시자 할까 시간 뺏길까 겁나가지고 다 이렇게 눈을 피하다가 그러면 컨설턴트가 와가지고 이제 자기가 뭐 상의해야 될 스텝들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와서 이렇게 가까이 와도 눈도 고개 들지 않아요. 보여요, 그게. 그러다가 들지 않다가 본인이 이제 답답해서 말하잖아요. 잠깐 저 좀 차 한잔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가 지금 바빠서 그런데요. 거절을 해요. 그게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인기 있는 컨설턴트, 일 많은 사람, 사람으로부터 다 환영받는 사람, 인기가 있으니까 일이 무한대로 있는 사람, 스케줄이 바쁜 사람, 일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 일 제일 많이 하는 것과 동시에 그러니까 또 뭐가 됩니까? 수입도 거기 다른 사람보다 50% 2배 더 많이 받고 그런 모습이 제가 컨설팅 업계에 처음 입사했을 때의 제가 보는 제 눈앞에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나도 빨리 저런 모습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이제 하게 됐었죠.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갔죠. 제가 그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제가 바쁜 사람이 됐어요. 이제 저도 이제 컨설턴트 그룹장이 되었고, 또 일도 많고, 저도 바빠요. 너무 일이 많아서 이거 어떻게 줄일까에 대한 고민이 되고, 또 사무실 가면 그야말로 거꾸로 이제 줄 서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피곤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인기가 매우 좋아 보이고 최고라고 제 자신의 만족도가 100점인 어느 날, 제가 어느 책을 봤습니다. 컨설팅에 낸 책이었는데 그 책은 어느 프리랜서가 쓴 책이었어요. 그 프리랜서 컨설팅을 무려 40년 동안 컨설팅 업계를 하다가 독립해가지고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이 컨설팅 프로페셔널이라는 책을 썼어요. 컨설팅 프로페셔널. 그 책을 제가 이제 영어로 책이었는데 컨설팅에 관계된 컨설팅 관계 책이었는데 컨설팅 프로페셔널 책을 다 읽게 됐는데 그 책의 저자가 프리랜서 컨설턴트 경력이 아주 화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베테랑 컨설턴트, 아주 컨설턴트 경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뭐라고 썼냐면요. 이렇게 써요. 컨설턴트라는 직업도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썼어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직업이 있습니다. 의사란 직업도 있고, 교수란 직업도 있고, 학교 교사도 있고, 사업가도 있고, 뭐 개인 사업도 있고, 다양한
직업군이 수도 없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세상에 그 많은 사업군 중에 컨설턴트라는 직업도 하나가 있습니다. 자, 컨설턴트 보면 의사 중에 보면 취미가 있어가지고 음악 바이올린 연주해가지고 뭐 음악회를 하는 의사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컨설턴트 중에도 사람이 가지각색이기 때문에 다 모두가 생각하는 게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컨설턴트라는 직업을 선택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컨설턴트가 자유 전문직이라서 시간이 많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봉사활동을 많이 하려고 직장에 딱 매이지, 조직에 매이지 않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컨설턴트도 있습니다.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컨설턴트도 있습니다. 자기의 전문 지식을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책 쓰기를 좋아하는 컨설턴트도 있습니다. 그건 모두가 개성인데 모든 직업군에는 다양성이 있기 마련입니다.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컨설턴트라면 당신은 어떤 컨설턴트의 유형을 선택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돈이 많이 필요할 때는 일 많이 하셔서 돈 많이 버십시오. 그러나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고 봉사를 하고 싶다면 일을 줄이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을 그쪽으로 사용하십시오. 왜? 당신이 행복해야 될 사람이니까. 당신이 무엇 때문에 행복할 것인지 생각해서 행복해서 거기에 맞추십시오. 대신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일을 많이 하는 순간 돈은 많이 벌겠지만 가정과 공동체와 사회와 다른 쪽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못 낼 것은 확실합니다. 반대로 가족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시간을 많이 내서 의미 있는 사회활동을 많이 하게만 할수록 상대적으로 수입은 적어질 것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고 당신의 가치관에서 선택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어떠한 컨설턴트로서 행복하게 컨설턴트란 직업이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잘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행복한 컨설턴트가 되십시오. 라고 썼어요. 저는 컨설팅 프로페셔널 그 책을 보고 제 생각이 싹 바뀌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컨설턴트는 일 잘해야 된다. 모든 컨설턴트 공부 잘해야 된다. 모든 컨설턴트 돈 잘 벌어야 된다. 때가 되면 처음에는 1년, 2년은 어렵지만 3, 4년 되고 5년, 6년 되면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일방적으로 생각했던 제가 그래 맞아. 컨설턴트마다 다양성이 있지. 사람마다 가치관이 있지. 우선순위가 있지.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될 거 아닌가. 가정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가정 중심적인 컨설턴트 생활을 하는 거고 일이 중요하고 일을 재미있는 사람은 또 그쪽으로 중심에서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그다음 시기에 따라서 어느 때는 일 중심할 때가 시기가 있는 거고 어떨 때는 또 가족 중심일 때가 있는 거고 그것은 시간에 따라서 자기 나이에 따라서도 바뀔 수가 있는 거고 그때 상황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자기 인생을 설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이 아닌가는 책 내용을 제가 깊이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날로부터 행복한 컨설턴트가 됐습니다. 왜 무슨 말이냐면 그 전까지는 무조건 어떤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골 있죠. 그것에 집중해서 가는 스타일이었었거든요. 모두가. 그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이죠. 근데 저는 그 다음 날부터 그 책을 읽고 난 그 다음부터는 제 자신을 생각한 거죠. 나는 어떤 일에 행복한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내 인생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고 어떻게 되기를 내가 희망하는 것인가 해서 나를 생각해서 나는 내 식으로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저 이런 컨설턴트들이 보면 대부분 어떻게 보면 일이 없으면 주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만나서 차 한잔하거나 식사 같이 하면서 계속 물어보는 거죠. 당신은 어떤 경력으로 지금까지 왔는지, 왜 컨설턴트가 됐는지, 당신 생각하는 컨설턴트로서 최고가 무엇인지, 당신이 어떤 때 당신의 삶에 대해서 가장 행복하게 느끼는 건지, 당신의 가정이 어떻게 되는지, 자녀는 어떻게 되는지, 그들에 대해서 지금 어떤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할 때 당신이 최고라고 느낄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 거죠. 대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그가 보면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 하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뭐라 했냐면 우리 모두는 돈이 많이 벌든 적게 벌든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거죠. 행복해야 된다는 거죠. 더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나의 스타일로 행복하기 위해서 나는 뭔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죠? 라는 데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그 생각을 바꿔서 일을 쭉 해서 오늘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책에 내 인생의 CEO가 되라. 내 인생의 CEO가 되라는데 취지와 내용이 똑같아요. 제 마음에 맞는 책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모두는 제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 모두는 나무로 말한다면 과일로 말한다면 과일의 종류가 우리가 좋아하는 과일들이 많이 있죠. 제가 좋아하는 과일 이름을 몇 개 말해볼 테니까 여러분도 좋아하는 거 보죠. 저는 바나나에 대해서도 되게 좋아합니다.
저는 바나나에서 어떤 개인적인 추억을 가지고 있냐면요. 우리나라에 옛날에는 바나나가 매우 귀한 거였습니다. 제가 1980년대 초반에요. 일본에 출장을 갔는데 일본은 바나나 가격이 매우 쌌어요. 그때 당시에 일본은 수입이 개방돼 있었고 필리핀이나 이런 데 바나나 많이 들어와서 그런지 또 일본 내에도 우리보다 남방에서 그런지 바나나 나오나 봐요. 여하튼 그 슈퍼를 가면 바나나 가격이 너무 싼 거예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는 바나나 가격이 매우 비싸고 저는 그 일본에 출장 가서 한 2주 정도 머무려서 아침, 점심, 저녁 바나나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과장하면 뭐라면 바나나 설사한다 할 정도로 어떤 마음이었냐면 한국 가면 절대 못 먹는다. 그러니까 먹을 수 있을 때 충분히 많이 원어씩 먹자. 또 언제 일본 올지도 알 수도 없는데 있을 때 많이 먹자. 저는 바나나를 좋아합니다. 바나나 많이 먹었어요. 사과 좋은 과일이죠. 배 좋은 과일이죠. 딸기 좋은 과일이죠. 그죠? 우리 좋아하는 선호하는 뭐 과일도 있어요. 나는 복숭아 좋아합니다. 복숭아도 과일이면 자두도 있습니다. 뭐 좋아요. 다양한 과일이 있는데요. 그 과일 중에 어느 과일이 등수를 매긴다면 1등, 2등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가 많이 망설임이 생깁니다. 그렇죠? 모든 과일에게 배가 되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모든 과일에게 사과같이 가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정답이 뭐냐면 딸기는 딸기 다 와야 되고 배는 배다 와야 되고 그렇잖아요. 사과는 사과다 와야지 답이죠. 우리 모두 인생이 똑같습니다. 겉으로 말해 우리 모두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요. 주민등록번호가 다르고 지문이 다르잖아요. 성격이 다릅니다. MBTI나 모든 것도 분석하잖아요. 분석할 때 당신은 무슨 형이다, 무슨 형이다, 무슨 형이다 그럽니다. 심지어는요. 한의원에 가면 우리 체질 분석해가지고 당신은 뭐 소음인이니까 태양 뭐 이렇게 등등하면서 약과 음식에 대한 처방도 다 다르죠. 당신은 속이 화한 사람이고 당신은 속이 냉한 사람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같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같이 갈 수는 없는 거죠. 한의원 가서 약 먹는데 보약도 종류가 다르고 똑같이. 그럼 인생의 모든 게 달라야 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성, 그죠? 그럼 개성을 인정하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전제조건은 우리 모두는 다르다. 걸 인정하자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달라야 된다는 걸 또 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또 행복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다양한 사람이 자기의 행복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제 약점을 하나 말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다르다고 하고 가치관도 다르고 우선순위도 다 다른데 우리가 사회 활동을 하게 되니까 우리는 갈등에 노출됩니다. 그렇죠? 첫째, 1번. 일에 대해서 우리는 경쟁의식 속에서 일합니다. 보다 좋은 직장, 그리고 같은 직장 내에서도 동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들. 회사는 피라미드 조직이기 때문에 계속 눈에 보이지 않게 치열하게 경쟁의식이 생깁니다. 그래서 상대평가를 계속 당합니다. 호봉이 연말 되면 호봉 나옵니다. 2호봉, 3호봉, 호봉 올라간 사람들 있고 특징도 있겠다. 우리 중에도 특징도 합니다. 등등해서 그런 속에서 우리는 경쟁의식에서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으면 남보다 회사에서 인정을 잘 받고 싶고 승진하고 싶고 회사에서 잘 되고 싶은 욕심을 모든 사람은 자기가 속한 조직 내에서 존재합니다. 그러려면 회사 인간이 되어야 되겠네요. 회사 충성해야 되겠네요. 24시간 회사를 위해서 일해야 되겠네요. 회사를 위해서 생각을 놓치면 안 되겠네요. 그리고 눈치도 좀 많이 봐야 되겠네요. 특히 상사의 눈치. 토요일 날 출근하는 게 좋은지 안 하는 게 좋은지 내가 결정 못합니다. 상사의 눈치가 출근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출근해 줘야 됩니다. 왜? 그러면 점수 깎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시간에 24시간과 100%를 회사 일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틈만 나고 시간만 된다면 일을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게 쉽게 해서 일을 시킨다는데 우리 거부감 없습니다.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도 잘하려고 합니다. 양과 질에 있어서. 그러니까 일에 대해서 우리의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또 우리는 사회에 나오면 이렇게 직장 밖에 딱 나와서 가정에 오면 가정에서도 요구사항이 있죠. 우리는 가정에서도 나의 포지션이 있거든요. 남편으로서 포지션도 있을 수가 있고 가장으로서 포지션이 있을 수가 있겠고 아들로서의 포지션이 있는가 하면 또 아버지로서의 포지션이 있는 거죠. 우리 가정 공동체 내에서 또 요구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부모님은 부모님들한테 바라는 게 있는 겁니다. 자녀는 자녀들한테 바라는 게 있는 거죠. 부부간에 바라는 게 있는 거죠. 서로 희망상이 있어요. 근데 그 희망상이 또 뭘 요구합니까? 시간을 요구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시간은 24시간인데 회사도 24시간을 요구하고 집도 어찌 보면 24시간 가정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럼 몸이 하나인데 일과 가정을 어떻게 맞춥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음과 같은 방법을 합니다. 1번, 어떤 사람은 슈퍼가 돼가지고 양다리를 걸치면서, 양다리 복합형이죠. 양다리를 걸치면서 일하면서 가정일을 돌보고, 뭐 어느 거 하나 뺄 수가 없으니까 나에게서는 둘 다 중요하다는 거죠. 둘 다 중요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하면서도 가정에 대한 것도 다 이렇게 슴슴이 생기고 뭐 알아보고 확인하고 또 시간 내 가지고 하면서 동분서주합니다. 그렇죠? 왜? 퇴근하고 나면 또 그때 뭐 우선순위 생각해 봐가지고 가정은 가정 소홀히 할 수가 없고 일은 일도 소홀히 할 수가 없으니까 둘 다 잘해야 되니까 그래서 동분서주하면서 가정과 일 사이를 왔다 갔다 하루에도 수없이 생각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바쁘게 매우 지혜롭게 총금을 쪼개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그런 타입이 한 타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타입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차리고 나는 내 성격이 맞지 않다. 나는 일과 가정을 분리시킨다. 해가지고 일할 때는 집중해서 일하고 퇴근하면 딱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나는 머리가 동시에 양쪽을 다 커버를 못하겠다. 나는 회사에 가서는 회사 딱 출근하면 근무 시간 8시부터 5시까지 한 6시까지는 회사에 있는 동안에는 회사 일만 생각하고 가정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회사에 집중하다가 퇴근과 동시에 일단 회사 일은 내일 출근하면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집안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집안일에 전심전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딱 나는 딱 뭐 두부 칼로 썰듯이 그죠? 딱 썰듯이 딱 쪼여갖고 일할 때는 일, 그죠? 가정은 가정 이렇게 분리형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지혜롭게 절충을 해가지고 어떨 때는 통합형으로 복합형으로 그렇죠. 아니 양쪽 다 챙길 수 있는 양쪽 다 챙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또 어떨 때는 분리형으로 당신은 어떤 유형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래서 저는 생각해보니까 어떨 때는 통합형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또 분리형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일하는 스타일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개인적인 영역 있잖아요. 아까 가정이랄지 그 개인 생활 그 영역을 하나 영역으로 보고 하나 일이라는 영역을 놓고 본다면 우리는 다 사회에서 일을 하게 되니까 일을 하니까 예를 들면 그 두 개를 내가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믹스해서 타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탁 끊어서 분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황에 따라서 이러기도 하고 이러기도 해서 분리형과 왔다 갔다 하는 절충하는 그런 타입의 스타일로 나눠진다는 거죠. 이 책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그것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타입이 좋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 사람의 스타일이 그게 편하다는데 자기는 그렇게 구조가 그렇다는데 나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구조적으로 집에 가도 일이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집에 가도 회사 생각이 많이 나는 거죠. 그 집에 가서도 이메일 보고 집에 가서도 전화해야지 그래야지 마음이 편한 사람도 있다 이거죠. 반대로 나는 성격이 특성들이 돼가지고 일할 때는 일하고 집에 가서는 딱 끊어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몰아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에 대한 스타일을 이 책에서는 3가지 타입으로 나눴어요. 3가지 타입이 뭐냐면 통합형, 그러니까 양단이 걸쳐서 왔다 갔다 하는 통합형. 그 다음에 일과 개인이 있잖아요. 가정을 분리시켜가지고 시간을 딱 구분해가지고 퇴근하면 나는 내 세상, 그렇죠? 그리고 출근하면 회사. 그래서 이게 분리형, 분리.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는 형 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분리형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것을 뭐라 합니까? 우리 그것을 이제 절충형. 3가지 타입으로 나눠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나눈 게 있어요. 또 그 나눈 게 뭐냐면 모든 타입이라 하더라도 성격이 2가지 성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내성적인 사람이 내성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격이 외향적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타일은 그런데 아까 말한 내가 절충형이든 분리형, 내가 분리형이다 이거죠. 내가 분리형의 사람인데 성격이 좀 내성적인 조용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격이 좀 대인관계 활발한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유형이 나눠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타입이 몇 가지 타입이 나눠질 수 있겠습니까? 크게 3 곱하기 2로 해가지고 6개의 타입이 나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는 일에 대해서 바라볼 때, 내일 볼 때 내 기질이 아마 6개 중에 한 파트에 속할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MBTI 같으면 4 곱하기 2에서 한 8가지 유형으로 나누거든요. 또 여러 가지 모여서 어떤 타입은 5가지로 나누기도 하고 사람의 성격을 나누기도 하는데 이 책에서는 사람의 일하는 스타일 있잖아요. 스타일을 6가지 유형으로 나눴어요. 6개 유형은 아까 말한 통합형적인 성격인 사람, 그런 기질의 사람, 그 다음에 절충형인 사람, 불형인 사람에서 이런 스타일이
다르다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같은 스타일이라도 성격이 내성적인 사람과 좀 외향적인 사람. 그렇죠? 그렇게 나눠진다는 거죠. 그러면 6개로 나눠졌으면 6개 타입에 대해서 각각 말하지 않고 나오는 특징들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하니까 어떻게 되죠? 거기에 따르는 갈등이 존재하겠죠. 그렇죠? 왜? 잘하려고 하는데 가장 제가 보니까 이 책에서 딱 보면 주로 성격 외향적인 사람은 그래도 자기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니까 스트레스가 좀 풀릴 수가 있는데 성격 내성적인 사람은 어떤 타입이라도 어떤 일을 해서 속에서 이렇게 뭐죠?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의기소침하고 그죠? 갈등을 더 많이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은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지금 말했던 타입 중에서 어떤 쪽에 가까운 타입입니까? 에 대해서 질문지가 있어요. 질문지에다가 당신이 체크해 보는 거죠. 체크해 점수를 이제 낼 수가 있죠. 점수를 내면 작아진다. 점수를 내면 아 나는 보니까 성격상으로 이 절충형 타입인 것 같다라 알지. 나는 분리형 타입에 가깝다라 알지. 나는 통합에 가깝다 알지. 유형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 유형에 따라서 이제 드디어 뭐 합니까? 또 성격이 그 중에 또 성격이 외향적입니까? 또 내성적입니까? 에 따라서 이제 내가 자기 진단을 해봐라. 그죠? 그 자기 진단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특징들이 당신은 이런 타입이 맞죠? 이렇죠? 라고 이제 하나의 성격 유형에 대한 분석이 나오죠. 일하는 스타일에 대해서. 자, 여기서까지가 이제 서론이 되고요.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제부터 그럼 어떻게 해야지 내 인생이 주도권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솔루션이 나오는데 그 솔루션이 뭐냐면요. 이런 말이에요. 목적은 하나지만 수단은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약점이 뭐냐면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어떤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빠져 있는데 이거 풀어갈 방법이 없다는 말인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해 볼까요? 그는 아주 일을 아주 총명해서 그 일도 매우 잘했는데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 직장 여성이 됐습니다. 모든 게 다 잘 됐어요. 신혼 다닐 때도 잘하고 모두 잘했는데 드디어 애를 낳게 됐습니다. 큰 애를 낳았을 때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왜? 어머니가 봐주셨기 때문에. 근데 애를 둘째를 또 낳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드디어 이제 갈등이 생겼습니다. 갈등이 생긴 게 뭐냐면 엄마로서의 기능을 좀 잘해야겠다는 욕심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큰애 이렇게 딱 떼어놓고 하는데 이게 같이 접촉할 시간이 너무 적어서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둘째까지 낳고 나니까 이건 거기에 대한 이제 필요성이 더 많이 엄마로서의 어떤 자녀를 돌봐야 될 시기적으로 돌봐야 될 필요성이 매우 많이 강하게 됐는데 회사에서 이번에 승진 발령이 났습니다. 승진이 됐어요. 과장으로 이번 특진이 된 거예요. 일 잘한다고. 그러니 이제 드디어 저게 상담이 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휴직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애를 키우려고. 애를 돌봐야겠다 생각해서. 이제는 시기적으로 가정을 돌봐야 될 때다 엄마로서의 기능을 잘하고 나중에 뭐 휴직했다가 나중에 다시 복직을 하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하든지. 그죠? 그런 생각이 본인 생각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회사를 일을 좀 내려놓을 생각을 딱 했는데 회사에서 워낙 일을 잘하니까 회사에서 아주 바고 이번 특진을 해가지고 과장이 딱 진급을 따고 나니 차마 회사에다가 그만두겠다는 말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일에 있어서 다양한 이 책에 보면 사례를 많이 써놨어요. 유형을. 아까 말한 6가지 유형이 있다. 6가지 사례죠. 그러니까 어떤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쩌합니다. 그게 아까 이제 그 타입 있잖아요. 이런 타입을 갖고 있고 그럼 그 타입에 따르는 박치가 나오겠죠. 박치는 딱 하나예요. 몸이 하나인데 우선순위 어떻게 할 거냐. 둘 다 잘해야 되는데 둘 다 놓칠 수가 없는데 둘 다 잘해야 되는데 같이 박치를 하는데 어느 쪽 해야 돼요? 이런 문제가 다 이제 생기는 거죠. 우선순위 문제가. 그런데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 걸음만 물러나 생각하세요. 한 걸음 물러나 생각하세요. 요새는 직업의 패턴도 매우 다양해졌고 프리랜서 제도도 많고 옛날에는 평생 직장이라 해서 한 회사 딱 들어가면은 정년퇴직할 때가 한 곳에 딱 있었지만은 지금 세상에 어디 그렇습니까? 어찌 보면 3년, 5년, 10년 주기로 이렇게 내가 어떤 분야의 사람이라는 것만 딱 정해지지. 그죠? 그다음 어느 직장을 정해지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대외적으로 저를 뭐라고 말할까요? 저는 컨설턴트라고 합니다. 컨설턴트가 돼서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데 제가 누굴 만나는지 누가 저에게 물으면 예, 저 컨설턴트입니다. 라고 제가 말하지 회사 이름을 더 먼저 말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어떤 사람이 뭐 플로우 리스트다. 나는 뭐 리스트다. 나는 어널리스트다. 뭐 분야가 있잖아요. 자기 직업이 있잖아요. 그러면 직업을 말할 때 나는 어떤 전문가다.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그쪽으로 계속 전문적으로 계속 나가지. 가다 보면 회사 이름이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고 C일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내 A 회사에서 컨설팅하고 있지만 나중에 B 회사에서 컨설팅할 수도 있는 거죠. 나는 컨설턴트죠. 조직이라고 하는 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일의 스타일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컨설턴트라는 회사만 놓고 보더라도요. 어떤 컨설턴트가 회사에서 받는 급여의 체제가 세 종류 중 하나입니다. 연봉을 받는 사람이 있고요. 연봉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적금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절충형도 있고요. 기본급을 얼마 받고 실적금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임무 자체도 업무 스타일도 어떤 사람은 상근이라고 해가지고 정식 4대보험이 들어간 정식 직원으로서의 컨설턴트가 있는가 하면 상임이라고 해가지고 풀타임으로 그 회사 일을 하지만 직원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풀타임으로 그 일을 해요. 그렇지만 또 비상임이라고 해가지고 뭐라 합니까? 프리랜서 그룹이 있어요. 비상임 프리랜서 그룹은 뭐합니까? 이 회사에만 종속돼 있잖아. 다른 회사 일도 하는 거예요. 근무 형태를 알지. 근무 형태도 뭐가 있습니까? 출근해서 일정 장소에 근무하고 있는 자기 자리에 있는 컨설턴트 있는가 하면 재택근무하는 컨설턴트도 있습니다. 컨설턴트 특성상 뭐 합니까? 뭐 일 있으면 바로 가서 일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출근해야 될 의무가 있지는 않아요. 재택근무하는 컨설턴트도 있어요. 제가 속해 있는 컨설팅 분야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다 이렇게 말한 거 똑같이 모든 직업의 분야가 모든 분야가 융통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많은 융통성 중에서 당신이 원하는 스타일이 뭔지를 골라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옵션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책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당신 인생에 다시 CEO가 되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어떤 일하다 보면 어느 한 조직과 어느 한 패턴에 내가 갇혀 있거든요. 처음에는 적응하려고 노력해서 오늘까지 왔는데 어느 시간이 되니까 드디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현재 모습에서 약간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불만이 생기는데 내적 갈등이 계속 깊어져 가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서 바꿔야 될 거냐, 안 바꿔도 될 것인지, 바꾸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바꿔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냐, 바꾼다면 어떤 타입으로 바꿔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럼 아주 간단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너무나 쉬운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너무나 쉬운. 시간이 없어서 정신이 없는 사람이요. 일을 줄이면 됩니다. 그치요? 뭐 할 게 너무 많아서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왜 못할까요? 성격적으로 거절 못하는 예스맨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렇잖아. 상사다 부탁하면 거절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시간 없어요. 시간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탁하면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일이 축적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쌓이는 거죠. 그렇죠?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냉정하게 못하면 못한다고 해야죠. 시간이 안 되면 안 된다고 해야죠. 없으면 없다고 해야죠. 예스맨을 벗어나야죠. 그건 자기 문제잖아요. 자기 기질이 예스맨 기질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건 누가 뭘 부탁하더라도 그래서 딱 그러면 일량을 줄여야지 일이 좀 풀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스맨 기질을 가지고 있어서 일을 무한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사람은 영원히 시간이 없죠. 그렇죠? 그러면 생각을 좀 해봐야죠. 생각을 해봐서 할 건 하고 안 할 건 안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또 하나 말해볼까요? 그 일 줄이라는 게 아까 말한 거절하는 거. 제가 그래도 예스맨이 돼가지고 참 거절은 저는 못하겠어요. 그러면 대행자를 한번 찾아야지요. 내 몸에 하나니까 업무 대행자를 하나 만들어놔야죠. 받아서 넘겨줄 사람이요. 내 대신 할 사람. 그러면 내가 몸이 두 개나 똑같잖아요. 보조가 있잖아요. 이거 1.5명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1.5명 있으니까 그 사람이 일정 부분은 맡아줄 거고 없으면 내가 혼자 다 해야 되는 건데 맡길 사람 있으면 해결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현재 내가 이런 갈등이 생기면 회사 그만둬야 됩니다. 아니 그만두지 않고도 우리가 일을 팀에서 다 일하기 때문에 일을 분담할 수도 있을 거고요. 하긴 하더라도 분담해서 할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거절할 수 있도록 자기 성격을 약간 좀 바꿔볼 필요도 있겠네요. 약간 이런 태도에 대한 것을 바꿔볼 필요도 있겠죠. 절충형인 사람, 절충형이 뭐라 했습니까? 뭐 양다리를 좀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아니면 통합형인 사람이 집에서도 전화 많이 받겠네요. 고객이 이렇게 말해놨습니다. 관계나 업무 당사자 되면 언제라도 전화 주시면 일어났다 이거죠. 24시간 일하는 거예요. 집에가 있는데 전화가 오는 겁니다. 이메일도 오는 거예요. 그 문자가 오는 거예요. 밤 10시가 됐는데도 문자가 오고 메일 보냈습니다. 확인하시고 바로 조치 바랍니다. 이런 문자가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완전히 뭐죠? 통합형이네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경우 같으면 어떻게 풀까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그런 경우라고 모양이 판단되면 이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휴대폰 끄는 시간을 정해놓는 거죠. 휴대폰을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자기 업무 스타일과 판단을 봐가지고 아까 내가 이 전화를 안 받아야 되는데 하면서 계속 받는 속상해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성격과 스타일을 봐서 나는 어떤 스타일의 사람인가 봐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 있잖아요. 나는 이래서 지금 이제 너무 이렇게 통화병으로 해가지고 시간이 없었는데 집에 있어서 가정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근데 거기서 계속 전화 오고 계속 신경 쓰고 또 이메일 확인해야 되고 계속 페이스북 봐야 되고 이것만 하다 보니까 내가 정신없어서 이게 도저히 관리가 안 된다. 내가 이메일 확인 안 해야 되겠다. 라고 한다면 특별히 정해가지고 뭐 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집에 가서는 뭐 언제까지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핸드폰을 아예 꺼놔버리는 거죠. 아예 이제 핸드폰 꺼버리는 거죠. 끄고 나중에 여는 거죠. 그리고 주변 동료들에게도 공지하는 거죠. 내 집에서는 전화 안 받아요. 이 말 좀 한마디 해놓는 거죠. 근데 우리 모두는 대부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래 놓고도 전화 오면 받아버린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 동료는 오해하죠. 어떻게 오해할까요? 저 친구가 분명히 집에서는 전화 안 받다고 해놓고 내가 급해서 전화했더니 전화를 받아버리네 하는 순간 아까 그 처음에 말했던 것의 효과 있잖아요. 효과가 뭐냐면 난 집에서 전화 안 받아 그 말이 진심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 이제 드디어 우리 삶이 어떻게 보면 이제 뒤죽박죽 되는 거다 이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합니까? 내 인생의 CEO가 되라는 말은 내 인생의 삶의 주도권을 가져라. 그것을 잘 지속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 팁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1번.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는 데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치관입니다. 가치관이야. 우선순위 문제죠. 가치관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자기 스타일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자기 가치관이 다 다르거든요. 여러분 절대로 가치관이 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종교도 다르고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안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종교 다양성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믿든 안 믿든 개성이 있는 거죠. 믿더라도 또 어느 쪽에 믿는가에 따라서 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자기가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거죠. 우선순위가. 가치관 우선순위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으로부터 첫 출발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어떠한 인생을 살기 원하는 사람인가? 나는 어떻게 삶을 사는 것을 나는 가장 행복한 스타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내가 원하는 것인가? 그게 이제 출발점이 되는 거죠. 이제 그게 출발점이 되고 나면 드디어 유형을 이제 아까 세 가지 유형 있잖아요. 세 가지 유형 중에서 나는 어떤 식으로 일하는 것을 내가 선호하는 것인가? 우선순위를 정했는데 가치관이 있는데 아까 나는 통화평으로 일하는 걸 원하고 좋아하는가? 나는 그렇게 집에 가서 전화 보고 이메일 하는 거 나는 저는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은 뭐 통화평에 대해서 뭐 문제 있습니까? 아까 말한 문제를 있다는 것은 갈등이 생기고 스트레스가 쌓여서 내가 속상하다 이런 말이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어쩔 줄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사람마다 길이 달라서 어떤 사람은 집에서 전화 받고 집에서도 이렇게 회사 일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성격상으로 뭐 그것 때문에 영향을 안 받아요.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통화평이나 절충형도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집에서 그런 일을 하면서 막 스트레스를 혼자 막 쌓는 거죠. 내가 집에 와서도 이걸 해야 돼부터 시작해서 막 쌓이면은 그러면 불리형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것도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옵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CEO가 되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는 뭐냐면 당신 인생을 끌려가지 말고 상사 눈치 보고 살지 말고 회사 사장님 눈치 보고 살지 말고 또 회사 이름 보고 저기 그 분야 있잖아요. 분야에 속해서 종속되지 말고 내가 보험회사 다닌다 하더라도 보험회사도 하나의 직업이고 교사라도 교사도 하나의 직업이고 모든 게 다 직업이라는 거죠. 그 직업 속에서의 다양성은 다 있는 거고 내가 그 회사 직원인 건 맞고 내가 그 회사 직원인 건 맞지만 그 회사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일할 거냐에 대한 것은 그건 내가 결정할 문제고 내가 선택할 문제고 그렇게 선택해서 내 인생에 대한 모든 것을 이제 풀어가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제안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한테 통합형, 그 다음에 절충형, 불리형의 세 유형이 있고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또 외형적인 성격, 또 내성적인 성격에서 전부 한 6가지 정도 유형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이 책에서는요. 이름을 하나씩 붙여놨어요. 통합형 중에서 아주 성격이 외형적인 거 있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퓨전형이라고 있어요. 퓨전. 이 책에서는. 이게 퓨전이라는 말이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뭐 이게 통합형이네요. 그냥 이게 통합해서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잘하고 활발하고 활달한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을 퓨전형이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통합형이면서 성격이 좀 내향적인 사람 있잖아요. 내향적 사람을 뭐라 했냐면 수동 대응형이라고. 수동 대응형. 수동 대응형. 수동형이라는 건 조용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업무 스타일은 통합형의 업무를 하고 있는데 성격적으로 아까 퓨전형이냐 아니면은 수동 대응형이냐라고 용어를 좀 내형적인 성격 또 좀 외향적으로 활발한 성격을 나눠놨습니다. 그 다음에 절충형 있잖아요. 절충형. 절충형에 대해서 성격이 좀 이렇게 좀 활달한 사람 있잖아요. 활달한 사람에 대해서는 뭐라고 썼냐면 시간 집중형으로 썼어요. 시간 집중이라고 하면 시간 딱 정해갖고 뭐 할 때는 뭐 하고 시간 집중, 집중 시간을 만들어가지고 절충형이라고 했으니까 절충형이니까 이것저것 하는 거니까 시간 집중, 이거 할 때는 이거 하고 이거 할 때는 이거 하고 시간 집중이라고 했어요. 활발하게. 그렇죠? 근데 혼자 좀 꽁한 사람, 좀 절충형으로 하는데 절충형이긴 한데 좀 내성적인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할 때는 성격이 시간 집중까지는 못 가고 좀 튀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용사형이라고 했어요. 용사. 독불장군 용사 있잖아요. 용사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책에서는요. 그다음 불령 중에서 딱 끊어서 일하는 사람 있잖아요. 끊어서 사람 중에서 그래서 그 성격이 강한 사람 있잖아요. 외향적인 사람은 그 사람은 할 건 딱 하죠. 나는 지금 뭐 할 거예요? 뭐 할 시간이에요? 간섭하지 마세요. 딱딱 끊어버리니까 그 사람을 뭐라고 표현해요? 우선순위형이라고 했어요. 나는 지금 나는 지금 뭐 할 테니까 간섭하지 마라 이거. 나는 지금 뭐 하는 때고 뭐 하는 거 신경 쓰지 마서 우선순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불령이면서 성격 내성적인 사람을 안 좋은 표현에서 포로형이라고 했어요. 포로형. 그러니까 이름을 이렇게 그렇게 붙여놨습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일 업무 스타일이 세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개성적인 내성형이냐 외향적인 성격에서 6가지 정도의 유형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 내를 자기 진단해보면 가까운 정도 6개 중에는 한 패턴 있잖아요. 이렇게 6개로 나눠놓고 진단 시트를 다 평가하면 나는 6개 중에 한 꼭지 쪽에 좀 가까운 유형으로 그렇죠? 자기 자신이 포지션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드디어 이렇게 딱 하고 나면 이제 결론은 뭐냐면 내가 어느 유형에 속해 있더라도 갈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갈등이 존재하는데 성격이 외향적인 사람은 상대적으로 스트레스를 조금 적게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성격이 내향적인 사람이 내적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소가리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드디어 뭐 바꿔야 되잖아요. 바꿔야 되죠. 바꾸는 것을 이 책에서는 뭐라는 교환 조건이라 해서 교환 조건. 그러니까 A에서 B로 바꿔야 되는 교환하다 이거죠. 교환, 업무를 바꿔야 되는 이게 내 지금 현재 스타일은 어떻게 합니까? 갈등이 존재하니까 그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태도를 바꾸든지 뭔가 할 때 개선을 해야 되니까 그 바꾸는 것을 여기서는 교환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교환 조건인데 교환 조건 중에서 제일 이제 중요하게 썼단 말이면 교환 조건이 제일 중요한 것은 방법이 많으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이렇게 썼어요. 교환 조건이라서 선택 옵션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법이 없으면은 우리가 어려울 수 있는데 내 인생의 CEO가 되라. 그렇죠? 당신은 당신 것이다. 이런 말 뜻은 당신은 6개 유형 중에 어느 유형일 수 있는데 그 유형에서 갈등이 존재한다면 스트레스가 있다면 그걸 풀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푸는 방법이 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교환하면 됩니다. 바꿔치기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바꿔치기 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드디어 뭐 합니까? 이제 공통 과제가 있고 특별 과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제가. 자, 첫째는 공통 과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누구나 1번 스트레스의 상황을 파악하시오 그랬어요. 아까 말한 사람이 어떤 기준에 따라서 스트레스 오는 정도가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내 업무 스타일 있잖아요. 지금 내가 일하는 환경 속에서 나는 어쩔 때 스트레스 받느냐 그 말이죠. 나에게 스트레스 오는 거. 그러니까 나는 일이 재밌다. 잘하고 잘 극복하고 있다. 잘하고 있고 나는 뭐 스트레스 뭐 하고 그러면 좋은 말 하면서 당신은 당신 마음대로 살고 있으니까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CEO로 살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잘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네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다겠습니까? 몸은 하나인데 둘 다 잘하려고 보니까 못하고 있어서 생기는 갈등이 충돌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제 그것이 뭐합니까? 충돌이 이제 갈등이라는 말이에요. 갈등을 우리 이제 이 책에서는 스트레스 이렇게 썼어요. 스트레스가 온다 이거. 뒷골이 땡긴다 이거. 골치 아프다 이거. 고민이다 된다 이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람마다 스트레스 유형과 타입이 너무나 다릅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어떨 때 스트레스가 옵니까? 당신의 지금 삶 속에서 당신의 일하는 스타일 속에서 어떤 경우에 스트레스가 옵니까에 대해서 일단은 먼저 파악하는 거. 스트레스 파악해야 되겠죠. 스트레스 파악하고 나면 한 번만 더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당신이 그런 스트레스가 왔을 때 그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한 2개를 말한다면 뭘 말할 수 있겠어요? 옵션 2가지. 경험의 입각에서. 왜냐하면 그 종류의 스트레스는 반복성이 있다는 거예요. 반복성. 그동안도 그런 일이 있어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또 다음 주도 그런 일이 또 생길 거거든요. 반복적으로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올 때마다 속상해하지 말고 당시 그런 스트레스가 왔을 경우에 당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미리 한번 생각해봐라 이거죠. 준비를 해봐라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어떻게 합니까? 처방이죠. 스트레스가 오면, 그러니까 나는 어떤 경우는 꼭 스트레스 받는다. 매주 토요일 날만 되면 스트레스 받는다. 매주 수요일 저녁에 되면 스트레스 받는다. 뭐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충돌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스트레스 받는 유형과 형태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형태가 파악되고 나면 그 스트레스, 그럼 당신 생각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그동안도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속을 많이 싹 하는데 지금도 그러고 있고 앞으로도 가만 놔두면 그럴 것 같은데 반복적으로 그럴 것 같은데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당신 대책 뭐 없어요? 생각해 뭐 어떻게 생각해요? 한 가지 하지 말고 2가지 정도 골라보세요. 2가지란 말이 아까 방법이 매우 다양하니까 10가지만 해도 상관없겠지만 그래도 한 가지면 외통수니까 또 그게 적용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하나 더 이거 2개 정도의 스트레스 해소책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걸 만들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스트레스 오면 답을 만들어놨으니까 그 중에 하나 처방을 하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론상으로는 스트레스 횟수가 감소될 것 같네요. 이론상으로는. 자, 무슨 말이냐면 현재 나는 스트레스를 항상 어떤 경우에서 항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렇죠? 근데 그 상황이 어떤 경우인지를 한번 기술해보고 적어보고 생각해서 상황을 보는 거죠. 그래 맞아 나는 어떤 스타일 사람이어서 어떨 때는 항상 속상해. 항상 힘들어. 집에 가면 항상 부담스러워. 뭐 어떤 상황이 되면 나는 곤란해. 그 상황이 사람마다 가지수도 많고 횟수도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힘든 사람은 뭡니까? 매일같이 스트레스를 서너 번씩 받으면서 매일같이 서너 번씩. 그럼 완전 스트레스 속에 살겠네요. 인생이 짜증나겠네요. 그냥 회사 가도 속상하고 집에 가도 속상하고 매일같이 속상하고. 그렇죠? 그럼 스트레스 횟수도 많고 빈도수도 매우 많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걸 이제 기록해가지고 나는 어떤 곳에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거기에 대해서 뒤에 말까 처방. 그러면 이런 경우는 내가 이 스트레스 어떻게 해소해야겠다. 어떻게 풀어야겠다. 아까 말한 적극적으로 그건 안 해야겠다. 거절해야겠다. 그렇죠? 아니면 그건 위임해야겠다. 근데 뭔가 이제 대책을 세우는 거죠. 그런 경우가 오면 피해야 되겠다. 여하튼 처방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면 이론상으로 하면 스트레스 횟수가 줄 거다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주는가 보자 이거죠. 한번 줄여봐라 이거죠. 진짜. 스트레스를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제로는 안 되겠죠. 제로 안 되죠. 그러면 뒤돌아본 과거를 봤을 때 스트레스라는 것은 조금 바꿔서 하고 싶은데 못했다는 말이 되는 거니까 약간 좀 과정에서 말하는 게 후회가 된다 그 말이거든요. 뭐 했어야 됐는데 못했다. 그렇죠? 우리 가족 뭐 어디 여행 가야 되는데 가야 됐는데 못 갔다. 그렇죠? 그게 이제 후회로 남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후회로 남게 되면 그 후회의 내용들 있잖아요. 후회의 내용들을 한번 잘 적어봐라는 거예요. 후회의 내용을 파악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책에 기가 막힌 반전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사람이 후회한다는 말 자체는 드디어 뭐합니까? 앞으로 그렇게 안 해야겠다는 결심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자기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 모두는 자기가 일하는 유형 속에서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빈도수도 있고 강도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파악하고 나면 우리가 그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뭐랍니까? 무한대로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있잖아요. 이런 스트레스 오면 내가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거에서 답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적어도 2가지를 적어도 한 가지 말고 해가지고 그것을 뭐죠? 적용해 보라는 거예요. 적용하면 스트레스 줄긴 줄 거다 이거야. 그래서 준다고 해서 제로가 되지는 않고 없어지는 않는다 이거죠. 그러면 그동안에 스트레스 받아서 오랫동안 살아왔고 스트레스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 제로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아쉬움이 생기고 그랬어야 됐는데 못했다는데 후회감이 있고 그렇죠? 그래도 그게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도 안 없어지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이제 이 책에서는 뭐냐 후회 이렇게 써서요. 후회되는 것. 그게 뭐냐는 거죠. 근데 후회라는 말을 이 책에서는 반전이에요. 어떤 면이니까 후회가 된다는 것은 앞으로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결심의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기회가 된다는 말은 이제 생각을 바꾸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이건 해결되지 않고 이것 때문에 속상해.
그리고 이거 아쉬워. 내가 이렇게는 안 살아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드는 순간 그래서 바꿔서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안 살고 있는 역할 모델을 한번 찾아보라. 이상형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이 책에서 가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에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내 선배도 있고 다양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바꾸고자 나는 지금 이런 스타일을 살고 있는데 내가 살고 있는 내 주변에 참 많아요. 나도 그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근데 내가 이게 조금 불만이 있어요. 고쳤어요. 좀 고쳤는데 충분치가 못해요. 그래서 아쉬움이 있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 바꾸려고 하는데 어떻게 바꿔야 될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명심을 했어요. 뭐냐면 안 해. 이거 결심했다. 이거 안 해. 안 했다고 결심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안 살아봤잖아요. 살아본 것까지는 경험이 됐기 때문에 이해가 다 되는데 안 해 하고 이쪽을 딱 보는 순간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너 어떻게 할지 잘 모르는 거야. 그러면 뭘 찾습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존재하고 있고 살았던 선배도 있고 살고 있는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역할물을 찾아보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영화도 한 편 봐보고 TV도 봐보고 잡지도 봐보고 책도 보고 또 내가 알고 있는 주변의 모든 사람 우리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이름이 찾아보면 한 300명 되지 않겠습니까? 400명 되고 500명 되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렇죠? 그럼 내 주변에 벌써 인간관계인 사람 몇백 명의 사람이 있는 거죠. 그 이름을 다 적어놓고 이 사람 나의 이상형인가? 어떤 타입에서 어떤 면에서 그렇잖아요.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어떤 거 같죠? 아까 말한 이거 안 하는 관점에서 후회 없애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내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싶은데 내 주변에 후회 없는 내가 생각하는 원하는 스타일로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 혹시라도 누가 없냐 이거죠. 그렇죠? 이상형 찾기, 모델 찾기, 역할 모델 찾기.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좀 멘토가 있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멘토형을 그래 맞아 이 분야는 누구가 참 좋은 것 같다.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뭐 좋은 말로서 뭐라고 멘토형 만들기, 그죠? 여기까지는 이제 아주 기본 일반형인데 이 다음에 아주 재밌는 이야기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뭐냐면요, 그런 모든 걸 다 하고 나서 뭐랍니까? 업무량 줄이세요. 이 말 나와요. 일 줄이세요. 그 말이죠. 왜냐하면 일 많이 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능력이 유한하잖아요. 시간도 유한하고 모든 게 유한하기 때문에 현재 일에 갈등의 요소가 있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뭐가 있냐면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새로운 전향을 딱 하려고 하는 순간 뭐가 생깁니까? 그것도 또 투자할 게 좀 생겨요. 학원을 다녀야 된다 할지, 누굴 새롭게 만나야 된다 할지. 근데 지금 바쁜 사람이 뭘 어떻게 그거 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전환하려면 전환 비용이 필요하죠. 스위칭을 하려면 스위칭 비용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스위칭 코스트라고 있어요. 전환 비용. 드디어 내가 후회되는 게 있으니까 새롭게 바꾸려고 해서 이상형 하나 찾아봤더니 누구같이 하고 싶어요. 근데 누구같이 하려고 보면 내가 거기에 좀 따라가야 되고 만나야 되고 좀 시간을 내줘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바쁜 사람이 또 일을 벌린다는 것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결국은 마음은 원하지만은 행동이 따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건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뭐합니까? 과감하게 한 발 물러서서 업무량을 선택과 집중해갖고 우선순위를 딱 해가지고 정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렇죠? 안 해도 될 일이 무엇인가를 잘 따져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시간 관리에 대한 가이드북이 참 많아요, 그렇죠? 그 스티븐 코비 거기 보면 우리가 하는 일의 종류는 크게 4종류가 있다고 썼죠. 4종류 4분형으로 해가 2x2로 해가지고 4가지 썼는데 하나는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는 일, 시급한 일과 시급하지 않는 일. 그러면 우선순위로 보면 뭐가 됩니까? 시급하면서 중요한 일은 당연히 빨리 해야 되겠죠. 중요한 시급한데 그걸 안 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은 두 번째를, 그러니까 1번은 다 공통인데 스티븐 코비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거의 대부분 사람이 첫 번째는 제대로 찾았는데 1번을 했잖아요. 시급하고 중요한 걸 했는데 2번이 어디로 가냐면 중요하지 않으면 시급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TV 보는 거 있잖아요. 드라마 보는 거, 그 다음에 페이스북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이메일 확인하는 거, 그리고 인터넷 서핑하는 거. 그건 그때그때 생각나는 게 있어가지고 머리가 시키니까 손발 움직여갖고 바로바로 시급하게 돌아오고 있지만 중요성은 많이 떨어져요.
그쵸? TV 보는 거랄지, 인터넷 서핑하는 거랄지, 신문 보는 거랄지, 뭐 잡지 보는 거랄지, 그냥 보는 것은 시간 너무너무 잘 가요. 연속 드라마 딱 들어가는 순간 끝날 때까지 우리는 절대적으로 그 자리를 자석이 돼가지고 떠날 수가 없어요. 우리 의지가 약해가지고 불가능해요. 시간은 잘 가요. 그렇지만 뒤돌아보면 좀 시간이 좀 너무 많이 갔다는 생각을 항상 갖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시급하진 않아요. 아니, 중요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당연히 현재 내 발목을 꽉꽉 붙잡아 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스티븐 코비는 애써서 노력하라는 게 뭐냐면 아까 중요하지만 시급하지 않는 것에 좀 배려를 해줘라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배려해줘. 배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집에 TV 이제 갖다 치워야 되고 인터넷 하는 것도 약속을 해가지고 자기와의 약속이죠. 지피 극기 이렇게 자기와의 약속 극기 자기를 이겨내는 거죠. 나는 언제는 안 한다랄지 어느 요일은 안 한다, 시간대는 안 한다랄지 그렇게 해서 딱 해서 시간을 확보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적어보면 20가지 된다면 20가지 중에서 5개는 정말 잘해야 되겠네. 앞에 5개는. 뒤에 15개는 많이 생각해보라 그 말이야. 맨 밑에 5개는 당장 그만둬야 되고 그렇죠? 당장 그만둬야 되고. 그 다음에 10개도 좀 생각해봐가지고 줄여놓으면 항목선 20개가 여하튼 반은 줄여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죠. 항목을 반 줄인다 해서 시간이 반 줄지 않겠죠. 그렇지만 시간이 확보가 되고 드디어 여유가 생기면 그 여유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쪽 있잖아요. 그쪽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죠. 업무량을 줄이지 않고서 행복해 줄 수 없습니다는 관점이 있어요. 업무량을 줄이지 않고서. 그러니까 지금 더 일 많이 하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바빠서 정신없고 갈등이 생기는 그 사람이 앞으로 지금보다 일을 꽃배로 더 많이 하겠다 하면서 갈등이 없으면 행복할 수 있겠는가 그 말이죠. 더더구나 후회도 있는데 전환하겠다고 또 방향까지 잡고 난 누구를 본받겠다, 누구같이 살겠다 이러는 사람이 하던 대로 할 수는 없는 거죠. 당연히 뭐합니까? 필수로 따라야 될 것이 뭐합니까? 업무량을 줄여라 이거죠. 업무를 줄여라. 그 다음에 내 인생 CEO 중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대신 일할 사람 찾기. 그쵸? 대신 일할 사람 찾기. 예를 들어서 집에서 일을 봐야 되는데 내가 아니면 일을 볼 사람이 없어요. 돈이 좀 들더라도 그러면 가정부를 둘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요. 보모를 둘 수도 있고 예를 든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할 일 중에서도 분석해 봐가지고 그걸 맡길 수 있는 사람 없습니까? 우리 회사 내에서도 팀 내에서도 그 역할 분담할 사람 없는 것인가? 그건 내가 성격 너무 좋고 모든 걸 다 내가 맡아서 했는데 좀 냉정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을 꼭 내가 해야 될 일인가? 그걸 내가 안 하면 어떻게 되지? 그렇죠? 내가 안 하면 어떻게 되지? 내가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제가 직장인의 인터뷰한 내용 중에서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만나는 사람의 거의 100%가 자기가 일을 안 하면 회사가 망하는 줄 알더라고요. 다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만나는 사람 중에 소중하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 회사에 기둥이 아닌 사람이 한 분도 없어요. 모두가 그 회사의 기둥이고 모두가 그래요. 심지어 어떤 회사가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좀 나갔어요. 이제 나간 사람 있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제가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해고되고 나간 사람 있잖아요. 하여튼 뭐 정리가 돼서 나간 사람을 인터뷰를 쭉 하게 됐는데 그 모든 사람을 만나본 끝에 제가 어떤 착각이 들었냐면요. 아이고 이제 이 회사 망했다. 왜냐하면 나간 모든 사람이 베스트 오브 베스트예요. 그 분야는 달인이고 그 분야는 기둥이고 이분이 이걸 설계했고 다 한 거예요. 주춧돌이에요. 보니까. 중심인물이고. 제가 만난 사람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만두고 나간 사람의 인터뷰를 해보고 나서 어떤 생각입니까? 아이고 이 회사의 핵심 인물이 100% 다 그만뒀으니 이제 이 회사는 껍데기만 남았으니까 이 회사 이제 큰일 났다. 걱정이 확 들어왔죠. 그래서 제가 회사 가가지고 인사 담당자를 만났죠. 여기 회사 곧 망할 것 같으니까 큰일 났으니까. 이 회사 정말 이 구조조정이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조조정 나간 사람이 전부 엘리트고 A급이고 센터고 핵심인데 그 코아를 그룹을 다 내보냈으면 이제 이 껍데기밖에 없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큰일 났다 싶어갖고 인사 담당자를 만나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아니 이번에 인원 조정되고 이렇게 됐는데 보니까 상당히 유능하고 실력 있고 다 좋은 사람들 나가고 여러분 그 말이 진실인 게 뭐냐면 다 나가서 100% 다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나가자마자
스카웃 때 가고 나가자마자 어디 가고 거기서 아주 대단한 인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나봐도 똑똑해요. 제가 만나봐도 인재예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의심이 안 생겨요.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좋은 사람을 회사가 놓치다니. 그래서 인사람을 딱 만났죠. 만났다 인사람이 저한테 인사기록 카드를 보여주는 거예요. A, B, C, D하고 D에 대해서만 공고사직 허락했더라고요. 나간 사람이 D였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A급 사원이 사표 내면 회사가 사표를 받아주는 회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사표 내도 어떻게 설득하더라도 붙잡지요. 나가게 할 리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저는 그 인사기록 카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무슨 그 회사 나름대로 인사 정책이 있고 기준이 있잖아요. 우리 회사 적합한 사람 있잖아요. 적합한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은 엘리트는 그대로 회사에서 기준에 맞는 부합한 사람은 회사에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중은 그 사람들은 회사에는 충성심도 있고 그만둘 생각도 별로 없는 사람들이고 그렇죠. 회사에서 충성심도 있고 본인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게 생각하고 본인도 해서 짱 맞아서 다 굳건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회사에서 나름대로 분석해갖고 D급이 있었던 거죠. 상대평가니까. 근데 D급에 대해서 회사에서 이제 구조적 차원에서 이제 권고사직이 내지는 이렇게 협의가 들어간 거죠. 그때 본인들이 다 그만 기분 나쁜 거죠. 나 같은 실력 있는 사람을 쫓아내려고 하다니 이 회사 망할 거다. 내보내고 회사 잘 되나 보자. 등등 하면서 다 나간 거예요. 그 나간 사람을 제가 인터뷰를 하니 그분들이 회사에 대한 불만도 약간 있지만 그보다도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실력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엄청나게 PR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다 맞아요. 근데 그분이 말할 때 조금 더 가시겠다는 느낌이 아니고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제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가 회사에서 주어지는 업무들 있잖아요. 업무들에서 나는 우리 보드가 어떤 생각이니까 내 없으면 회사가 당장 내일 망한다고 문 닫는다고 그런 위기 속에서 우리는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 회사는 어떻게 될까요? 시스템대로 돌아갑니다. 회사는 시스템대로 돌아가고 있고 또 누군가 그 일을 맡아서 하고 있고요. 내가 그 일을 맡기 전에도 누군가 그 일을 했었고 내가 부서 발령을 받아가지고 내가 다른 쪽에 간다 하더라도 내 후임자가 내가 보기엔 영 안 잊혀 보이지만 그가 맡아도 또 일을 잘 할 거예요. 그냥 못할 거 없습니다. 그렇죠? 그동안도 잘 지내왔고 지금도 잘하고 있고 앞으로 잘 될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내가 그 일을 안 한다고 해서 회사가 망하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드디어 뭐 할 필요가? 권한 위임에 대한 거야. 그러면 한 걸 물러나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업무들에 대해서 위임이 가능한 게 무엇인지 누구에 위임할 수 있는 것인지를 냉정히 생각해보고 또 팀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조정해가지고 결론적으로 뭐 합니까? 아까 말한 업무량을 조정하고 조정해버린 겁니다. 아까 말한 안 보기로 한 거 안 보고 안 하기로 하는 거잖아요. 나머지 일을 가지고도 뭐 합니까? 최대한 위임을 많이 하고 업무 조정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데이터 있잖아요. 데이터. 어떤 일이 생기면 내가 할 수도 있지만 또 내가 원하면 넘겨줄 수 있는 일 있잖아요. 그것을 미리 협의하고 스위칭을 만들어서 이렇게 딱 조정을 해서 대체 인력을 확보하는 것. 그러면 대체 인력이 확보되어 있다는 것은 어떤 일이 오더라도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하지만 안 되면 옆으로 돌리면 거기서 다 일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스트레스가 쌓이질 않죠. 그렇게 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가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죠? 라고 하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태도 중에 한 가지가 거기까지 했으면 이제 드디어 마음의 여유가 많이 생겼잖아요. 이제는 드디어 우리가 뭐만 나오면 되겠으면 꿈과 비전과 희망과 소망만 있으면 됩니다. 드디어 말해서 비전 만들기. 행복 추구. 쉽게 말해서 이제 일도 줄였으니까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 해야겠다 그 말이죠. 드디어 내가 시간을 확보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일에 찌들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했는데 이제 드디어 뭐가 시간을 확보했으니까 시간을 확보한 그 시간하고 가치 있는 일이 뭘까? 내가 평소에 아까 후회 없이 인생을 살려면 그렇죠? 내가 뭐 하면 좋겠는데 뭐 한 번도 못 해보고 이랬는데 이제 드디어 시간 났으니까 그러면 이제 시간 좋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할래요? 답이 있어야 되겠죠. 답 만들기. 그렇죠? 나의 꿈 이루기. 나의 희망상 만들기.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조건 만들기. 또 거기에 대해서 투자하기에 대한 것을 풀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공동체 속에 속해 있거든요. 회사는 회사 동료가 있고 가정에 가면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일하다 보면 어떤 일이라도 어떤 뭐냐도 갈등이라는 게 사소하든 뭐 있긴 있겠죠. 전혀 없으면 없잖아요. 그렇게 다 했다도 갈등이 있죠. 그에 대해서 뭐라 하면 오픈 마인드로 협의할 것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속마음 터놓는 거 있잖아요. 그게 너무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냥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사실 직장상에서 있는 모든 문제, 가정상에서 모든 문제는 뭡니까? 다 공통과제예요. 그러니까 나도 문제지만 상대방도 다 문제들이야.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 갈등이 있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서로 대화를 많이 하는데 뭘까? 내 입장 있잖아요. 나는 이런 일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나는 이런 일이 올 때마다 좀 부담스럽다. 나는 이런 일 좀 안 하고 싶다. 나는 할 때마다 하긴 하는데 이게 참 좋지 못한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내 속마음을 내 동료에게 또 가족에게 오픈해가지고 말하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상대방도 이해가 되는 거죠. 말 안 하면 그런 줄 모르죠. 저희 집에 부부싸움 해본 적이 없는데, 결혼하고 오늘까지 20년 동안 부부싸움 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목소리를 올려서 싸운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가끔 한 번씩 이런 적이 있어요. 제 아내가 저한테 와가지고요, 좀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내가 얼마 전에 화가 나고 삐쳐가지고 말도 하지 않았는데 사람이 이렇게 눈치가 그렇게 없냐고. 살다 보면 화난 적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상대방으로 화가 났어요. 화를 표를 했는데 상대방이 알아주지를 못해요. 눈치가 없어요. 감을 못 잡아요. 그러면 제가 미안해가지고 이렇게 하죠. 아니 그럼 말하지. 말해야지 내가 알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적이 있어요. 저희 집에서. 우리 모든 인간관계 있잖아요. 가족이랄지 회사랄지 모든 관계에서 해서 말해야 알지. 그렇잖아요. 말해줘야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좀 투명하게 오픈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좀 솔직하고 정직하고 이렇게 좀 투명한 것이 매우 개방성 있잖아요. 그 심리학자 중에 조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조할이 창이라고 했어요. 조할이 창이 있는데, 사람마다 개방성에 대해서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알고 있는 영역이 있고 상대방이 아는 영역이 있는, 겹친 영역은 공개 영역이죠. 근데 그렇죠. 나는 알고 있는데 상대방이 모르는 것은 비밀의 영역이 있죠. 근데 실제는 존재하지만 나도 나를 모르고 상대방은 모르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미지의 영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람직한 인간관계는 무엇입니까? 심리학적으로 볼 때 공개적으로 넓혀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역을 상대방에게 오픈해 주라 이거죠. 오픈 마인드, 그죠? 그래야죠. 내가 편해지고 서로가 편해지는 거죠. 서로가 아니까, 그 사람이 그런 것이 끔찍 싫어하는 줄 아니까 조심하겠죠. 그죠? 뭐 아무리 해도 반응이 없고 그냥 받아주고 있으니까 그래도 되는 줄로 알고 한 거예요. 근데 본인은 할 때마다 스트레스 받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근데 그것을 한번 말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오픈해서 말하면 상대방도 그랬어요. 아유, 정말 미안하네요. 난 그런 줄 몰랐네요. 이렇게 한번 말하고 나면 그 스트레스가 많이 풀리고 그 다음에 그것이 많이 조정되고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멈추지 않고 쉬엄쉬 그것을 좀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죠? 그리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한다면 함께 고민해서 해결책 찾기.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오픈 마인드 했는데 오픈 마인드에서 멈추지 말고 함께 고민해가지고 해결책 찾게 되면은 그러면 그걸 다 풀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말했던 모든 내용들이 이제 일반 처방이에요. 일반 처방인데 좀 특수 처방. 아까 말한 그러면 이제 일반 처방 누구든지 적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아까 성격 유형이 있잖아요. 유형에 따라서 나는 어떤 스타일의 사람입니까에 따라서 그러면 어떤 처방이 필요한 것인가.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 타입 있잖아요. 통합형, 그다음 절충형, 분리형이 있다 있잖아요. 통합형은 어쩌면 올라운드 플레이네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일하고 회사에서도 또 이것저것 하고 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스위칭해 가면서 그죠? 이것저것 막 하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 그렇죠? 이런 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가족이나 친구나 직장 동료에게 시간을 투자해 주라고 말해요. 일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 통합형 사람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이면 일에 집중해요.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 돼갖고 대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격 중에요. 일 중심인 사람 있잖아요. 일 중심인 그러니까 특히 아까 말한 통합형 사람의 특징이 한 거예요.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 한번 제가 간단히 질문할 테니까 보세요. 여러분 중에 해당 사항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까운 동료들 같은 부서라고 생각하면서 같이 만난 사람들의 가족사항이에요. 가족 상황. 가족 상황은 이제 쉽게 해서 부모님이 두 분 다 계시는지 그리고 형제가 어떻게 되는지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자녀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사항들. 그렇죠? 우리가 같이 공동체 같은 시점에 살면데 옆에는 가족 상황도 모른다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옛날 책에 보면 그 리더들 있잖아요. 뭐 사장님이나 뭐 성공 사례 보면 뭐 우리 부하 직원의 집에 있는 뭐 젓가락 숫자도 다 압니다. 뭐 이런 글도 막 보이잖아요. 젓가락 수는 몰라도 되지만 최소한 가족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가족은. 조금 더 나가면 대화 가운데서 대화 물어보면 딱 가족에 대해서 관심을 펴면 다 뭐 좋아하죠. 호의적이죠. 그럼 가족이라면 가족이 좀 어떻게 있는지, 뭐 하는지,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서로 영향이 되니까. 그 가족의 누군가에 따라서 그 사람도 관련된 뭐 관계된 일들이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고3이 있는지 없는지 가르치세요. 고3 있으면 지금부터 수능 끝날 때까지는 아마 스트레스 많이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고3 수험생이 있으면 집안 전체가 수험생이니까. 동생이 고3인지 조카가 고3인지 아들이 고3인지 그렇잖아요. 예를 든다면 가족 사이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가? 1번. 2번. 취미 알고 있냐 이거예요. 취미. 동료 취미 있잖아요. 뭘 좋아하는 사람인지. 그래서 여가 시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회사에 일하고 있잖아요. 일하고 있는데 일하지 않는 시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만나는 시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하고 있어서 얼굴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 헤어진 시간 있잖아요. 토요일, 일요일은 헤어져 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월화수목금은 있는데 평일날 퇴근하고 나서도 개인 시간 있잖아요. 그 개인 시간을 주로 뭐로 보내는지, 취미가 뭔지,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바둑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어떤 동호회에 가입되어 있는 것인지, 어떤 서클이나 어떤 동호회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필요하면 한번 같이 가볼 필요도 있는 거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내가 취미는 없더라도 친구를 이해하는 취미여서 그래 나도 한번 가볼까? 구경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려면 뭐가 반드시 필요합니까? 시간을 내줘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통합형인 사람은 일 중심이었고 너무 바쁘게 일해갖고 우리가 하기 속성이 뭐냐면 그 사람 보면 그 사람 바빠. 그 사람 시간 없어. 항상 바쁘니까. 항상 동분서주 하니까. 회사에서 집에 갔다 왔다 막 오고 우리는 그 사람에게 같이 어디 가자고 식사 저녁에 함께 하자고 어디 같이 그 뭐 토요일 날 뭐 등산을 하려고 하는데 말도 못 꺼낸다 이거예요. 왜? 항상 바쁜 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당사자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시간을 내줘야죠. 그렇죠? 통합형의 개선안을 뭐 합니까? 동료와 가족을 위해서 시간을 내주라는 거예요. 사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집에 있어서 오늘 뭐 저희 집이 뭐 내 인생의 CEO가 되라 그랬으니까 뭐 개인 이야기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컨설턴트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근이 많습니다. 그리고 출장이 많습니다. 그 출장도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출장이면 좀 좋은데 장거리 출장이 많습니다. 해외 출장도 많고요. 그러니 업무 특성상, 시간 스케줄상, 제 직업 특성상 가정에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에 소홀하다는 걸 조금 더 과제해서 말해서 집에 없습니다. 저희 집이 결혼하고 오늘까지 12번 이사 갔더라고요. 12번 이사 간 중에서 이사 간 날 집에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저희 집 이사 갈 때 항상 출장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집 이사 갈 때 가서 항상 그 제 아내가 어디 여기나 어디에 마중 나왔습니다. 왜? 집을 못 찾아가니까. 그런 생활을 그동안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렇죠? 너무 자주 이렇게 출장이 많고 집을 출타하는 시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 가정에도 해결할 문제들이 있죠. 자녀에 대한 문제랄지 또 이렇게 처리할 문제들인데 그게 대화가 안 되니까 뭐 얼굴을 못 보니까 상의할 시간이 없으니까 스트레스가 쌓여갑니다. 그것을 전화 목소리 들으면 느껴집니다. 그렇죠? 이게 전화 목소리를 들으면 저 출장 중에 있으니까 그래서 저 집에 이제 자주 전화하죠. 전화하는데 이렇게 전화를 하다 보면 목소리 톤 있잖아요. 이게 날카로워지는 그 느낌이 딱 이게 와요. 그렇죠? 느낌이 딱 옵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구나. 그렇죠? 문제 원인은 다 압니다. 어떤 문제 원인이 있습니까? 스트레스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화가 부족이고 대화 부족이죠. 그렇죠? 저는 이렇게 감지되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액션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의 스케줄의 일정 계획이 항상 바쁘긴 하지만 펑크 나거나 조정될 때가 있어요. 뭐 다음 주 수요일에 어디 가기로 약속했는데 갑자기 한 주 미뤄달라는 연락이 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일정이 조정되는 게 있어요. 그때 조정되면 그렇지 않아도 대기하고 있는 일들이 있거든요. 있으니까 바로 샌드위치가 딱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A 회사를 가려고 했는데 B 회사도 언제 시간 나면 와주세요. 빨리 한번 와주세요. 이래서 알았습니다. 시간이 안 나서 저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이렇게 했는데 A 회사가 뭐 이렇게 연기가 되는 바람에 사실 B니까 B 회사를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일정이 꽉 다람쥐 채플에 막 돌아가서 실제 빈 시간은 없어요. 근데 제가 제 아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지고 스트레스 싹 쌓이고 어쩐지 분위기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순간 저는 특별 활동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일정이 딱 바뀌잖아요. A사 캔슬 되잖아요. 그럼 B가 들어와야 되는데 막는 거죠. 저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스톱합니다. 그대로 놔둬요. A는 연기됐어요. 다른 게 들어오는 걸 막았어요. 제가 막았어요. 막았으니까 그날이 그대로 B잖아요. 그러면 그날 당일날 아침에 저는 아침 식사를 집에서 하죠. 오늘 공 쳤잖아요. 바람 받았잖아요. 일이 없죠. 그래서 아침 식사를 집에서 느긋하게 하죠. 그렇죠? 서두를 거 없죠. 오늘 뭐 쉬는 날인데 일이 없는데 일이 없잖아요. 아침 식사를 천천히 합니다. 하면서 제 아내에게 이렇게 정직하게 이야기하죠. 원래 오늘 A사를 가기로 했는데 그 회사 사정에서 다음 주로 미루는 바람에 오늘 일정이 비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정확히 맞는 말이에요. 그죠? 오늘 뭐 하지? 그러면 제 아내 뭐 화도 좀 약간 나 있고 스트레스도 약간 있고 하는 애들은 별로 뭐 특별한 제한은 없네요. 그렇죠? 그러면 저도 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 아내에게 이렇게 아니 뭐처럼 시간 나서 그러는데 우리 같이 뭐 어디 좀 뭐 드라이브 하면 어때? 이렇게죠. 그렇죠? 어디 뭐 생각나는 데 있어요? 아무 데라도 뭐 아무 데라도. 그래서 저는 40살하고 제 아내와 같이 차를 운전해서 제 아내와 단둘이 일단은 출발합니다. 방향은 관계없어요. 일단 같이 있는 게 중요하니까. 이제 가면서 차 타고 가면서 이제 많은 이제 대화가 오고 가죠. 저 이제 불평이 많지요. 당신은 뭐 또 안 챙기고 이제 연락해야 되는데 연락도 안 오고 그러냐고. 정말 그러네. 정말 미안하네. 가다가 좋은 경치 있는 거 좋은 거 찻집에 가서 차 한잔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더 가죠. 또 여기까지 왔는데 저 간 김에 저기가 좀 더 가지. 어디까지 더 목적지를 해서 더 가요. 더 가다가 반환점쯤 가가지고 드디어 뭐 식사합니다. 아무데나 그렇죠? 같이 있는 게 중요해요. 일단 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 메뉴가 중요한 게 식당 어딘가 그거 중요하잖아요. 같이 있어요. 그 식사 같이 하죠. 그것도 돌아오면서 또 차 한잔 하죠. 그래서 집에 이제 오후 뭐 이른 저녁에 집에 들어오죠. 점심 밖에서 해결하고 가면서 차 한잔하고 오면서 적당한 경치 좋은 종이 줘서 차 한잔하고 그렇죠? 그리고 아까 한나절이죠. 하루죠. 그렇죠? 하루를 딱 집에 오면 집에 도착한 순간 저희 집에 가정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럼 저는 안심하고 그 다음부터 또 장기 출장에 들어가는 거죠. 자, 통합형의 스타일을 사람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가족과 동료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죠. 시간 내지 반드시 시간 내면 통합형은 그거 안 하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매우 중요하죠. 통합형은 아까 뭐라 했습니까? 할 일이 너무 많다 했잖아요.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항상 정신없이 항상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통합형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우선순위 목록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선순위 목록. 그러니까 박치기 하면 뭐부터 한다는 원칙이 있잖아요. 그때 전화 온 대로 서둘러서 나가려고 보니까 드디어 뭐 합니까?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까 우선순위 있잖아요. 특히 통합형은 우선순위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있는 것부터 하고 우선순위 없는 것은 안 하고 그죠? 그렇게 하면 시간 여유 있으니까 일이 되죠. 안 하더라도 마음에 부담이 없죠. 왜냐면 그 우선순위 낮은 거예요. 안 해도 되는 일이에요. 쉽게 말해서. 반드시 해야 될 우선순위 높은 거 그건 당연히 하는 거죠. 그 우선순위 낮은 것은 안 해도 되는 일이니까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오늘 귀찮으니까 하지 말지 뭐. 왜? 우선순위를 미리 결정해 놨으니까. 그러니까 미리 결정된 우선순위가 있으면은 뭐 하면 행복할 수 있죠. 그래서 뭐 합니까? 사전에 자기 자신의 어떤 매 순간 우선순위를 생각해가지고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행동하는 거. 그죠? 그죠? 그 다음에 통합형에 대해서 재미난 게 하나 있는데 그 뭐냐면요. 직장에 와서는 직장 동료들에게 가족 이야기 좀 해주고요. 집에 와서는 가족에게 회사 이야기도 해주라 이거예요. 통합형이요. 너무 일을 열심히 잘하고 너무 딱 부러지게 일하다 보니까 집에 와서는 회사 일을 문 딱 닫고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회사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열심히 하고 시간 내주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족 입장에서는 불만이 생기죠. 근데 집에 와서까지 하는 저 일이 뭔 일인지 어떤 일이 있는 것인지
회사에서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로 정보 공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회사에서 사람도 오해를 해요. 아니, 저 사람은 꼭 뭐 하루에 수십 번씩 뭐 외부 전화를 하는데 왜 일을 집중하지 않고 저런지 모르겠어? 라고 하니 동료들께서 내가 어떤 상황인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전화하는지, 그래서 아침마다 누구한테 무슨 확인 전화를 하는 것인지, 그렇죠. 그 회사에서 동료가 그렇구나 하고 이해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너무 이게 소통이 없는 것 중에서 가정에 그런 것에 대해서 시간을 좀 해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이 통합형인 사람이 특별히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동분서주하고 바쁘기 때문에 뭐합니까? 회사하고 관계 설정을 좀 해가지고요. 아까 그 상사하고 관계에서 할 것들이 업무량 있잖아요. 업무량이나 역할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무조건 예스면 하지 말고 그걸 좀 정해가지고 관계를 설정해가지고 저는 이건 하겠습니다. 이건 뭐 제 일이 아니라서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안 하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회사에게 자기의 입장 있잖아요. 입장을 표명해달라 이거죠. 왜냐하면 가정에 돌볼 것도 있고 시간 내야 되는데 말 못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죠? 그걸 하자 이거죠. 그 다음에 절충형 있잖아요. 절충형은 아까 양다리 걸치는 사람, 그죠? 어떨 때는 통합형이고 어떨 때는 분리형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 절충형 중간, 절충인 사람은 뭐하면 세그멘트를 정해가지고, 세그멘트가 시간 계획이에요. 시간표 있잖아요. 아까 말한 그냥 말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게 시간표를 정해가지고 나는 몇 시부터 몇 시간에 뭐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간에 뭐 하고 하는 것을 정해서 그에 대해서 드디어 뭐 합니까? 하라 이거죠. 시간표 정한 대로 하라 이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안심이 되죠. 그러니까 시간표 나는 지금은 뭐 하고 언제 때는 뭐 하고 어떨 때는 뭘 집중하겠다는 것을 밝히라 이거죠. 절충이 잘못하면 애매모호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뚝 부러지지 않고 어떨 때는 이런 거 같고 어떨 때는 이런 거 같으니까 그러지 말고 시간표에서 나는 어떤 때는 여기 집중으로 한다. 어떨 때는 분리하고 어떤 시간에서 시간계획에 대한 것을 본인도 정하고 주변에도 좀 공지해가지고 그걸 하게 되면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편하죠.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시간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 그걸 알고 그걸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절충형에서 중요한 것은 시간이 났을 때 있잖아요. 아까 어떤 시간이든지 시간이 났을 때 아까 가치관의 입각에서요. 가치관 입각에서 우선순위 있게 일에 집중하라는 거죠. 가치관 입각에서. 그러니까 시간이 나면 하고 싶은 거 하라 이거예요. 가치관 입각에서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잘못하면 애매모호하고 어중간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뚜렷하게 나는 뭘 선호하는 사람이고 시간만 나면 그거 하겠다. 시간만 나면 뭐부터 하겠다. 그래서 그걸 우선 정해가지고 그걸 딱 정확하게 하라 이거죠. 세 번째 타입이 이제 분리형이라고 했잖아요. 분리형의 매우 중요한 사항이 뭐냐면요. 분리형 사항이 분리형은 딱 일 끊어져서 일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양쪽에 가가지고 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리형의 스타일이, 그러니까 분리형이 일을 하면서, 그래서 회사에 와서 일할 때는 회사 일에 집중한다고 그랬잖아요. 원래 자기 스타일이. 근데 회사에 와서 집안일에 하고, 또 집에 와서는 회사 일을 안 한다고 했잖아요. 집에 와서 또 회사를 막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집에 왔는데 회사 걱정하고 있고, 회사 와서는 걱정하고 있으면 이 사람이 보기에 애매모호해 보일 수가 있잖아요. 집에서도 보면 이 사람이 안 보이는 거죠. 그죠? 특징이. 그래서 뭐 합니까? 분리형을 선택했으면 아까 그 말 그대로 자기가 원칙을 정해서 원칙을 준수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회사에 일에 왔으면 회사 일에 집중하는 모습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고 또 가정에 왔으면 가정에 집중하는 모습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고 근데 애매모호하게 본인은 분리형이라고 해놓고는 실제로 회사와 집에 와서는 회사 와서 집안 걱정만 하고 있고 집에 와서 회사 걱정만 막 하고 있으면은 주변 사람의 마음이 편치 못하죠. 그러니까 그러고 있다는 게 약간 갈등의 요소가 실제적으로는 분리형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식으로 일을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뭐 그러고 있으니까 그걸 대해서 잘 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분리형일 때는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가족이랄 때 특히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로부터 신뢰감을 얻으라는 거죠. 왜냐하면 분리형이 좀 냉정하잖아요. 아까 말한 통합형은 집에 가서도 전화 받잖아요. 근데 분리형은 뭐합니까? 나는 집에 가면 끝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대부분 사람은 통합형적인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일이라는 게 입사심 해야 되는데 집에 가서 또 퇴근한다고 해서 회사를 다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이 마음이 편치 못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아까 그 말 그대로 할 때는 제대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제대로 해가지고 상사 올 때 저는 일하는 똑부러게 한다. 그때 뭐 스타일상으로 집에 가서는 집안일 열심히 잘하는 거고 그건 알아서 잘할 거고 회사 일하는 정말 잘한다. 라고 생각이 들도록 본인이 거기 신뢰감을 얻도록 잘 이렇게 충실하게 일을 해야지 분리형 스타일에서 행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내용들을 아까 말한 몇 점 정리해가지고 이 책에서 가이드를 하고 있어요. 가이드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가이드를 잘 종합해서 이제 최종 마무리 종합을 한다면 저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맨 처음 이야기 시작하면서 서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직업의 종류는 다양하게 있고 어떤 직업이라도 스타일이 다 다양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일에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것이 제일 중요해요. 가치관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내가 원하는 것인가? 그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강하게 자기 주장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어떤 식으로 살겠다는 것을 선언해 버리라는 거예요. 내 가치관 있잖아요. 나는 어떤 스타일로 살겠다. 나는 어떤 스타일로 살기를 내가 원한다.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내가 원한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살겠다. 나는 내 인생 내가 이렇게 살겠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행복하다. 라고 하는 것을 1차 생각한 다음에 그 생각이 딱 정리되면 맞다. 이렇게 판단되는 순간 나팔 불어버려라 이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여러분 다 협조해 주셔야 돼. 난 이렇게 살 거니까. 내 이렇게 사는 스타일에 대해서 반대하지 마. 나는 나니까. 그렇죠?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대신 그런 스타일을 고수하면서 일 잘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양보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되고 결정권이 나한테 있어야지.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지. 내가 행복해야지. 직장 일하는 것도 서로 회사와 내가 윈윈이 돼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가족도 내가 윈윈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윈윈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뭐 주도적인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맨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요. 아까 선언하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스타일의 사람이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잘 생각한 다음에 그것을 나팔 불고 선언하라는 것을 정말 강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에서 살고 우리를 만나면서 우리 사람을 만나면서는 저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었는데 미국을 갔더니요. 미국 출장을 가고 미국 사람을 만났더니 미국 사람들은 다민족 국가예요. 우리는 단일민족 국가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다 똑같아요. 우리는 뭐 누구나 다 먼 일가 친척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다 한 가족 같고 한 공동체고 너와 내가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죠. 미국은 다민족 국가죠. 그러니까 상당히 다 A 바르죠.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자기 PR을 얼마나 잘하는지 자기 주장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러니까 내가 누구라는 거 자기 입장을 얼마나 설명을 잘하는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해야지 자기 존재가치가 자기가 PR이 되고 자기 입장이 밝혀져야지 자기가 행복하고 자기가 편하고 다 일이 원만하게 합리화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거꾸로 한국 사람은 말을 안 하고 속으로만 쌓이고 있어가지고 한의 민족이라고 속에 한방 쌓고 있으니 그건 좀 개선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 말 듣고 곰곰 생각하니까 정말 구분이 많이 되더라고요. 구분이 많이 돼요. 그 말 구분 많이 된다는 말 좀 바꿔서 말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걸 말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뭐가 정리 안 되냐면 내가 누군지가 정의 안 된 거야. 나는 뭘 하고 싶은 사람이 정의가 안 된 거고 나는 뭘 해야 행복한 사람이 정의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매우 수동적이에요. 수동적이라는 말이 뭐냐면 그냥 환경에 맞춰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요구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 사는 게 아니고요. 한 사람이 나한테 요구되는 인생을 내가 살아내고 있는 거죠. 그것은 내가 주도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는 드디어 뭐합니까? 나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 모두는 행복해야 되는데 나는 어떤 길의 사람이고 나는 뭘 하면 좋은 사람이고 뭘 하고 싶은 사람이고 뭘 행복한 사람인지에 대한 것을 먼저 생각한 다음에 그래 맞아 나는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싶어. 내가 이런 스타일이야. 나는 이렇게 살겠어. 라는 것을 정하고 나서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주위에 동료든지 가족이든지에게 의견을 표시하라는 거죠. 말하라는 거죠. 말하고 입장을 정해서 그렇게 살아라 이거예요. 살다가 더 좋은 가치관이 생길 수도 있겠고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더 좋으면 또 바꾸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현재 상태에서 현재 나한테 주어진 속에서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내가 주도적으로 의사결정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오늘의 과제고 더 좋은 기회가 오고 더 좋으면 더 발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행복에 대한 모든 조건에 대한 것을 내 인생의 CEO가 되라 이런 말의 조건이 뭐냐면 미래 어느 때 내가 행복해지리라. 내가 그때 되면 내가 주도적인 인생을 살리라. 내가 지금 직급도 낮고 지금 모든 게 내가 아순 상황이라서 끌려가는 상황이라서 내가 못한다. 이렇게 절대 하지 말고 지금은 지금이고 지금도 나는 행복해야 되고 지금도 강해야 되고 떳떳해야 되고 그렇죠? 남들은 나보고 아까 말한 구조조정 당한 사람 있다 했잖아요. D급이라고 남들은 말지 몰라도 나는 A급이에요.
나는 A급이 A 플러스급이죠. 세상은 안 알아주더라도, 그렇죠? 그런 당당함을 가지고 도전을 가지고 현재를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우리 모두 주변에 보면요, 거의 우리가 병이 하나 걸려 있는데 그 병이 열등감병에 걸려 있어요. 그건 다 상대평가하거든요. 내 주변에 보면은 아랫사람이 보이지 않고 나보다 못한 사람 보이지 않고 나보다 잘한 사람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비교해갖고 우리가 주눅이 들어요. 누구는 잘 되는데 나는 왜 그러지? 나는 왜 그러지? 그렇죠? 그러니까 기가 꺾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내 삶을 살면서 내가 기가 꺾여가지고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기가 살아야죠. 그렇죠? 이게 기가 산다는 게 뭐냐면 일단 나는 어떤 것에 내가 흥미로운지, 행복할 수 있는지, 재미가 있는지, 그렇죠? 그걸 생각하고 확보해야죠. 어떤 사람은 영화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럼 일주일에 한 번씩 영화 보세요. 무조건. 그렇죠? 왜 그게 행복한데 그게 행복하잖아요. 그 영화 봐야죠. 예를 들어서. 나는 영화 보는 게 행복하니까 영화 한 편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뭐 아까 일주일에 한 번 50편 영화 보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거로서 일주일에 아주 행복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걸 해야죠. 왜 자기 스타일에 맞춰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어떤 게 행복한 사람인지, 그렇죠? 그것을 내가 나를 정의하고 가족과 함께 나누고 또 회사 동료와 함께 나누고, 그래서 더불어서 윈윈해서 모두가 행복해져야 돼. 내가 행복하지 않고서 우리 가정이 행복할 수 없고요. 내가 행복하지 않고서 내가 속해 있는 직장이 행복할 수가 없고, 그렇죠? 내가 행복하지 않고서 우리나라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의 행복에 도전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나의 인생의 CEO가 되자.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지고 내가 의사결정해서 내 삶을 내가 살자. 주도적으로 살자. 주도적인 인생이 되자. 라는 것을 여러분이 도전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